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면 나이 50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랄라 사연 드라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느끼고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처음에는 남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공감하거나 화도 내지만 여러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를 돌이켜보며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10억이 툭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외는 허무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나에게 그런 행운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로또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발표된 로또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의 절반 정도는 재미삼아 복권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며 구입한 사람은 21%, 좋은 꿈을 꾸고 구입한 사람은 17% 정도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1등 당첨자의 42%가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을 해도 아무에게도 공개할 계획이 없는 30% 이상의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되면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까? 아니면 혼자만 알고 살아가십니까? 실제로 15년 전에 저도 한번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과 함께 당첨된 적이었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제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년 전의 그 이야기를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소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오히려 조용한 농촌에서 살고 싶었고 한국 최고 여성 농부가 되는 꿈을 꿨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농촌에 계신 선배들은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농교육센터에서 귀농과 농사 관련 교육을 받고 농촌의 어르신들을 따라다니며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아가씨가 농촌에 들어와 괜히 물만 흐린다면서 타박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언제나 동네에서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그는 농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동네에서는 홍반장이라 불렸죠. 홍반장, 우리 집 하우스 좀 봐줘. 비가 와서 그런지 몽땅 주저앉았어. 어르신들은 홍반장과 나를 비교하며 외지인은 오래 못 버틸 거라며 모이면 제 뒷담화를 했습니다. 무슨 여자애가 농사를 짓는다고 요즘 애들은 무슨 농사를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지난번에도 홍반장과 둘이 있는지 무턱하게 귀농한다고 설치다가 돈 들고 튀었잖아. 영감 할머니들이 지우고인 줄 알고 그렇게 돈도 먹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여자도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 아니, 저번에 제가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같이 따준다면서 이거 어쩌고 물었어. 아이고, 여우가 따로 없더라고. 하여튼 조심하자고. 홍반장, 여기 와서 막걸리 한잔 해. 그럴까요?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죠? 그 여자의 이야기야.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한인 짓이 별로야? 저번에 그 사람들처럼 우리 등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그리고 너 농사 지킬 생각으로 자꾸 우리한테 찾아오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짜증나 어르신 그분 보니까 농사 진심인 것 같은데 많이 가르쳐주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들 못 빼낸다고.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쉽지 않아. 그냥 이렇게 토박이들끼리 조용하게 살면 더 좋죠. 동네 어르신들 거의 다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꽤 농사 지어보고 싶다 해서 밭 깔고 있던 중에 홍반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농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처음이라서 잘 안 되네요. 솔직히 나도 농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아참 인사 늦었네요. 제가 홍상준이에요. 내일 전 윤가람이에요. 평생 어르신들과 같이 이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가람씨와 만나서 반가웠어요. 남편이랑 자녀들은 같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혼자인데 죄송해요. 보통 귀농하면
가족들과 함께 오는데 어째서 혼자서 귀농할 생각을 했어요. 도시 생활 지루해서요. 직장 다녔는데 예전부터 나의 땅에서 농사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시작해 봤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한인 짓이 별로야? 저번에 그 사람들처럼 우리 등치고 도망가면? 올 왔어요.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은 정말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 남자는 날카로운 턱과 금빛 피부를 가진 잘생긴 시골 싱글이었습니다. 외모부터도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동네에서 살며 인생 이야기, 농사 이야기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동네 어르신들도 우리가 친해진 것을 보고 서서히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부동석처럼 엄격했는데 어디로 가셨어? 홍 반장, 좋은 싱글이야. 그래서 잘해봐.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줄게. 아직은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어디까지 왔어? 그냥 지켜보지 그러면서 하면서 이 정도면 아이 낳고 잘 살 거야. 어르신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보자고. 아이고, 곧 국수 먹게 된다. 우리 둘은 어르신들의 축복 아래 소박하게 결혼했고 아직 못 모은 돈 때문에 내가 시골로 와서 지은 작은 집에서 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찍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홀로 계신 친정엄마를 무척 살갑게 대했어요. 엄마의 정이라곤 눈꽃만큼도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람은 장모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고 마음이 울적해하고 있을 장모님에게 자주 연락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애교도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친정엄마도 그런 사위를 아주 예뻐하셨죠. 남편은 결혼 후 농기계 고치는 일 외에도 가정이라는 무게감 때문인지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남편은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이거 장모님 가져다 드려야 해. 이게 뭐예요? 집만이 어르신이 계신데 이거 50년을 넘은 산삼이래. 그래서 내가 달라고 졸랐지? 물론 돈도 드렸어.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거 장모님 드시라고 해? 당신도 참, 뭘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래요. 당신 요즘 그 어르신 따라다니면서 산이 험한데 괜히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늘 조심해요. 나야, 당신도 있고 내 체력 몰라.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아주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혼자 도이는 장모님이니까 식사도 대충 해결하실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좋은 것을 드셔야 하죠. 알겠습니다. 제 엄마는 자상한 사위가 되어주는 것 좋겠지요. 정이 많은 남편은 자기 것보다도 저와 친정 엄마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멋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남편의 취미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읍내 유일한 복권 가게에 매주 로또를 사는 것이죠. 1등을 당첨받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 같아 매일 복권을 사는 게 그의 취미였어요. 일주일에 5,000원을 투자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다고 해요. 모르겠어. 당신이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에서 도와줄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안 해요. 그냥 매주 월요일마다 로또를 사서 일주일 동안 기대하며 사는 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일주일에 5,000원이면 뭐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비싼 것도 아니었기에 전 옆에서 말없이 구경했고 단간이 5등이나 걸리는 날에는 기분이 좋아 노래를 흥얼거리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돈이 넘치진 않지만 자상한 남편을 믿고 이렇게 알뜰살뜰 살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네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불행이 갑자기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무척이나 오는 날이었습니다. 신만이 어르신을 따라 산을 오른다며 남편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었죠. 여보, 오늘은 가지 마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산을 간다고. 어르신이 지난번에 분명히 뽕나무 상황버섯을 보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늦어서 그냥 보기만 하고 내려오셨다고 했어? 여보, 뽕나무 상황버섯 하나 키면 얼마일 줄 알아? 자그마치 1,000만 원에 거래할 수 있대. 특히 이런 날 버섯이 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집에 있어. 금방 돌아올게. 정말 꼭 가야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1,000만 원짜리 상황버섯 찾아서 올 테니까. 전 그날따라 비도 오고 남편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그리고 오후가 되자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하나님이 어머니를 찾으러 갔어요. 어머니 상준 씨가 아까 아침에 버섯을 따러 산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해지기 전에 찾아야겠죠. 나는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1시간 내로 연락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겠지요. 내 어머니와 1시간이 지났을까요? 전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예촌리인데요. 남편이 아침에 버섯을 따러 갔다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산하 구급대원들은 남편과 어머니를 찾아 산을 헤맸고 3시간 후 남편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졌는데 의식이 없으시네요.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빨리 버섯을 찾으려고 산에 가신 남편 혼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요? 병원으로 빨리 가고 남편은 다행히 목숨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거의 반신장이나 다름이 없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하고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셔서요. 금방 돌아올게. 정말 꼭 가야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1,000만 원짜리 상황버섯 찾아서 올 테니까. 전 그날따라 비도 오고 남편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그리고 오후가 되자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생명은 소중하며 사람이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척추 손상이 심하면 하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분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리를 잃고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진단을 들은 후 저는 의사에게 구걸했지만 우리 부부는 하반신마비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눈앞이 어두워져가는 불행을 마주해야 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희망을 줘서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 현실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했고 처음에는 도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끊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도록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다리가 있든 없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지 말아요. 자립하고 싶으면 먼저 도움을 받는 법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 기뻐하지 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나를 두려지게 하지 마. 알았어. 그럼 당신 혼자서 살아봐. 남편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들고 있었죠. 그러나 그건 남편이 살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놓지 않기 위해 더욱 강한 모습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한 주일에 몇 차례 밥상을 엎어놓는 남편에게 식사를 꼬박 준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어 해를 보게 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에 남편을 데리고 다녀보았습니다.
신청하고 다양한 재활 운동을 시켰었고, 처음에는 완전히 거부했던 남편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달래며 겨우 산책을 나갔던 사람이 바깥 공기가 그립다며 먼저 나가자고 했고, 운동을 하며 사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마음의 문도 열렸어요. 그렇게 어두웠던 그 사람의 얼굴에 조금씩 빛이 들어온 것은 하체 마비가 뿌린 짓이었습니다. 1년 만에 남편의 변화에 기뻐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나의 소원이 남편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자 했는데 그 바람대로 남편이 변했기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가정 대신된 나의 신부는 정말로 매일매일이 힘든 일들 뿐이었습니다. 농사 지으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서 돈을 벌기 위해 요리도 했습니다. 덧붙여 아픈 남편을 돌봐야 했기에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불행 앞에 풀죽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버텨냈기에 무척 훌륭했다고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부부에게 닥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우선 넘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든 걸 알고 원래 하던 농기계 수리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런 남편이 무척 고맙고 기특했네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나이 동네 홍반장인데 어르신들이 날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당신에게도 다시 농기계를 만지고 그게 다시 새 것처럼 작동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못나게 굴었는지 다 알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여보, 날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평생의 은인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갑자기 왜 그래? 나 눈물 나려고 하잖아.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맘고생이 전부 씻겨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작은 트랙터를 타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평범한 삶을 찾은 남편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의 수입이 부족해서 여전히 제가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우리는 꾸준히 생활비와 남편의 의료 비용을 마련해야 했죠. 시련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힘든 날을 극복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집안 일정은 변함없이 바쁘고 고된 삶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남편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셨어요. 요즘 남편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몸은 여전히 안 좋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다리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손은 건강한 상태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맞아. 그래서 다행이지. 그런데 홍서방이 그래서 너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문제야? 안 된다면 현재는 모르겠지만 인공수정이라는 것도 있대. 고려해보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자식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어휴, 그만둬. 현재 우리 둘도 살기 힘든데. 어떤 경우든 내가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 맞아. 내가 어리석은 소리를 했구나. 너희가 알아서 결정하겠지? 손주가 필요한 엄마의 마음을 왜 몰랐을까? 그런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포기하고 살았어. 그때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엄마가 더 걱정이었어.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데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많아서 항상 걱정스러웠어. 그런데 남편 덕분에 엄마를 돌볼 여력이 없었어. 형편이 넉넉하다면 좋은 시니어 타운 같은 곳에 모셔두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 집 편에서는 그게 매우 어려운 얘기였어. 다들 정말 쉬운 이야기만 겪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삶은 어렵고 고생 끝에는 행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 아무도 함께 겪지 않는다고. 당신이 아마 쉼없이 읽는 이야기 속에서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흔들며 자신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척숙에게 서로의 볼을 꼬집는 동안 밤이 새기 전까진 모르도록 했다. 그들은 이 제20억 원의 상금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며 우선은 쓰러져 가던 어머니를 고급 실버타운에 보낼 것이었다. 이러한 얘기는 마치 인생의 고속도로 위를 달린 듯 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은 보다 후련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부부에게 찾아온 행운으로 우리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꿈 같은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로또 당첨금을 수령했고 통장에 세개도 힘든 액수가 찍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이러한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략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돈으로 인한 안정감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지만 당첨금을 받은 이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과연 집을 사고 장애인 차량도 구입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 변화가 생기면 주변인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요. 로또 당첨자들이 많은 곤경을 겪는다는 사실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2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가진 사람인데도 인색한 정도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니겠어요? 복권에 당첨된 날 남편은 소고기 한 번 구워 먹자며 정육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에는 돈을 아껴 쓰려고 한다. 그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람이면 자신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고 자중하라는 말만 했다. 마음속엔 서운함이 들긴 했지만 남편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거액의 돈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니까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하면서 엄마를 위한 실버타운을 찾으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말에도 온순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득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저 남편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기다렸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내 평생에 볼 수도 없는 돈을 손에 쥔 것처럼 갑자기 외제차를 사서 자꾸 서울에 일이 있다며 기사까지 대동하고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서울에 간 남편은 보름 한 달이 흐르면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왔어요. 소식 없는 채로 사라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얘기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남편이 나와 얘기하길 원치 않는다며 막아버렸죠. 마지막으로 만난 남편은 법원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과거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뻔뻔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변호사 뒤에 숨어 있거나 눈에 나오지 않은 거 진짜 어떤 상황이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젠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고 싶다. 곧 남자랑 결혼할 거니까? 니랑은 미래가 없어. 니랑 있으면 돈이 얼마나 많아도 계속해서 고치고 살 것 같아. 그건 싫어. 버리고 싶어. 지금 당신이 내가 산으로 실종되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 나는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내가 다리 등신으로 살았다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면 넌 정말 사람이 아닌가 싶다. 내가 원하던 실버타운에 데려다 줬으니 그로 인해 위자료로 삼았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때가 되었다. 그냥 똥을 밟은 것만 같아. 언제 끝나는지 말하던데 이젠 아무 말도 할 게 없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 나는 휠체어를 잡아 돌리려 했지만 그 인간의 얼굴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 그래도 힘들게 불을 끄고 있는데 그 자식이 내 손을 잡고 손가락을 펴주었어. 너에게 희망만 주면 더 나쁜 존재가 되어버릴 거야. 그래서 난 너를 위한 결정을 했어. 다 됐어. 이제 나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저 또한 그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운 새끼랑의 순간에 대해 기억하고 있으며 그 상황으로 인해 실망하고 어려워했던 것이 느껴져요. 엄마에게 전화드려서 위로를 받으려던 당신의 마음이 이해돼요. 그 과정에서 엄마가 얘기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엄마의 언급에서는 당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다면 함께 공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함께 힘내시길 바래요. 실버타운에서 같이 방을 쓰는 것을 모두 몰랐어요. 실버타운에 가본 적이 있어야지. 6인실이라고 했는데 무슨 6인실이에요? 이 세상에 6명이 함께 생활하는 실버타운이 어디 있나요? 처음에는 엄마가 뭔가 혼동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치매에 걸린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라며 다른 사람을 불러왔더니 담당 간호사라고 하네요. 거기는 실버타운이 아니에요. 실버타운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요양병원인데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에 엄마를 모셨다던 남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지방 변두리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별일이 아닌 듯하게 얘기하면서 억지로 안달하려더니 처음에 실버타운을 알아봤는데 너희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비싼 곳이라 입양이 어려워 그래서 거의 실버타운이나 다름없는 요양병원에 연락한 것이었어. 나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냥 그곳에서 계시라고 하셔. 요양병원도 한 달 입양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어쨌든 나는 바빠서 끊어지만 잘 살자고 했던 한때 모실 분인 언니였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역시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당장 죽는다 해도 이 사람을 가만두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는 척하며도 그에게 보복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화를 사귀고 돈만 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밭과 논이는 시들어가도 나는 돈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농촌에 꿈꿔온 내 미래는 송두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약 5년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었지만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자 우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상대편은 말했습니다. 저 홍성준 씨의 아내입니다.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내줄 테니 만나러 와주세요. 전화 한편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의 두 번째 여자. 나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궁금해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본 여자의 모습은 그 여자는 완전히 얼굴과 몸에 멍이 지고 선글라스를 써도 얼굴 전체와 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모자를 벗었을 때 그녀의 머리는 머리카락 한 올도 없는 민머리였어요. 아니, 왜 그녀의 머리는 꼬리 모양일까요? 유부남이 그녀를 해치려고 끌고 갔을 때 그녀가 잘 살아야 하는데 어째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밝히면서 상간녀로 살다가 이러한 시한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그녀를 폭행했고 와이프가 죽기를 갈망하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20억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복지와는 무관했습니다. 도박 때문에 모든 돈을 날린 후 죽기 전에 돈을 받으라고 요구했고 여자를 항상 폭행했다고 해요.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깬 후에 때렸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 소름 돋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녀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웠어요. 복수의 마음으로 지쳤지만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왜 또 굳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나타났는지
정말 운명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 여자가 나에게 복권을 건네주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25화 이 인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 또 1등에 당첨됐어요. 뭐라고? 세상에서 한 번만 일어날 법한 로또에 2번이나 1등 당첨이라니 정말 불공평하지 않나 싶었다. 나는 그 복권이 정말 1등인지 확인했고 정말 1등이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으로부터 뭘 빼앗으면 가장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낮에는 술에 취해 자나 그 틈을 타서 가져왔다니. 그래서 뭘 하려고? 그때 나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나도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 둘이 돈을 나눠 가지면 안 될까 생각했어. 이건 도둑질이야. 당첨금을 찾으러 가면 분명 그 사람이 버티고 있을 거야. 텐데 당신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요, 난 그 생각은 못했어요. 단지 그 인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게 그 인간을 파괴할 무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무기요. 우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알겠죠? 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인간이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맛보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인간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일이었죠.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왜 짜증이 나셨을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나오는 건 들면 너 죽고 나 죽고야. 벌써 죽었으면 쓰나. 25억짜리 로또가 내 손에 있는데 뭐? 국을 왜 내가 갖고 있어? 말해봐. 말해보라고. 비둘기가 전해지더라고. 내가 또 1등에 당첨됐다고 말이야. 그년이지. 그놈이 너한테 준 거지? 누구 앞에서 비둘기가 그러더라고. 이걸로 우리 은색 역전하자고 말이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지금껏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매일 밤 내 다리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찢어 죽일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복사하게 될 줄은 몰랐지? 난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도 내 코가 막혀서 코를 풀고 닫게 되었거든. 나는 아내와 함께 이런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 재미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 고마워. 이놈의 생각지도 못했던 도다발을 안겨줘서. 야, 내 생각에는 내가 바보 같은데. 요멋대로 전화를 끊고 다음날 전 남편과 아내로서 은행으로 가 도착했다. 준비됐어. 제발, 이제라도 후회하면 떠나버려. 아니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들어가 봐요. 예상대로 저놈은 휠체어에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남의 복근을 빼앗았으면 조용히 살지. 왜 당첨금 찾으러 온 것을 동네에 소문을 내느냐? 지금 너희 둘은 대가리가 둘이면서도 이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냐? 완전 쌍 바보들이구나. 웃기네. 그래. 당첨금 찾으러 온다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 너무 설레발을 쳤나 봐. 근데 지금 내게 바보라고 한 거니? 내 생각에는 너도 바보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경찰을 호출하지 않겠다면 너희들의 행동을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거다. 알겠니? 우린 용서해주는 걸로. 그런데 어이구, 그러다가는 못 참겠는데 정말 싫어. 시작하자. 내가 시작하라고 했을 때 전 남편의 아내가 1등 로또 티켓을 꺼내어 바로 불태웠다. 제정신이 아니야. 그만해야 돼. 전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불타는 로또를 막을 수도 없이 끙끙거리며 보고 있었어. 그 광경을 보니 내 안에 10년간의 분통이 풀리는 것 같았지. 돈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서 휠체어를 내리고 로또를 만지며 누워 발광하기 시작했어. 남편은 그대로 누워 기절했고 은행 경비원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었어. 고마워. 하나만 물어볼게. 250억을 혼자 찾아서 도망가지 왜 나를 찾아왔어? 돈으로 사람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래야 사람이야. 그 말이 정말 맞았어. 세상에 이치인 일이야.
전 남편은 돈 덕분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걸 모르고 있었어. 6개월 후, 전 남편의 부인은 병으로 사망했고 그 사람은 도박 비즈니스로 체업자들에게 쫓기면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의 맛이 이렇게 씁쓸한 줄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때는 많은 돈을 벌어 분홍빛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땅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자라며 작물들을 바라보며 해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게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삶의 씁쓸함을 제대로 깨달아왔지만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는 고향인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농촌 생활을 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싫어했던 전 남편의 계집녀가 한 말이 항상 잊지 못해요. 사람 나고 덧댄다지만 돈 나고 사람 나진 않는다는 말이죠.